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 주제는 부동산 법제 및 세제의 최근 동향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장기영 변호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지적 토론으로 대학의 홍기용 교수님께서 지적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사회는 지방사학회 회장이시고 현재 금연장 사무소에 하도록 계시는 백지영 변호사님께서는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다른 안내 말씀은 책자를 우선 대신하고 끝나고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사회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세포럼 회장을 맡은 김도현입니다. 먼저 오늘 이런 시간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사회를 보고 또 발표를 맡아주신 백재훈 변호사님과 장기현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실시간으로 하려고 했는데 기술적 프로그램이 생겨서 녹화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자료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부동산 23번에서 부동산 대체의 여러 가지 문제점, 지금 현재 집값 폭등, 전세 대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제가 이 자료의 뒷부분에 참고 자료로 최근에 언론에 기고됐거나 이 사설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놨습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를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옛날에 이 원래 DJ 정부의 인수위 100대 과제 중에 하나로 종합토지세제 도입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종합토지세제 도입에 관한 검토를 해가지고 상당한 분량의 보고서를 만드는 적이 한 번 있어서 이 종부세 출발에서 관심이 많은데, 이 DJ 때의 종합토지세 도입은 재산세, 토지분 재산에 대한 과세가 자치단체별로 너무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거 하나 하고, 이런 자치단체의 세수 수입의 불형평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세로서의 종합토지세를 만들자는 것이 이제 아이디어로서 출발을 했는데, 이게 노무현 정부 들어가면서 이 종합토지세의 아이디어에 아파트, 주택이 더 들어가면서 다시 종합부동산세로 해서 도입이 됐습니다. 최근에 종부세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도 지난 12.16대 개정세법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종부세 세율을 또 올리겠다고 발표했을 때 저는 상당히 그날 밤에 패닉 상태였는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들이 쓸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또 종부세를 또 올리고 해서 지금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재산세와 종부세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종부세가 부동산 대책으로 유효한 것인가, 부동산 대책 얼마만큼 효과를 미치는가, 그 종부세의 부작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출발은 부동산 관련 세제에 많이 포커스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과연 보유세 강화도 이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본질적인 질문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보유세 강화의 얘기는 양도소득세율이 워낙 높은 시절에 양도소득세율을 낮추기 위해 가지고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면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면 됩니다 하면서 양도세 세율을 낮추기 위해서 나왔던 얘기들인데, 이게 앞뒤가 바뀌면서 점진적이란 말도 빠지면서 보유세 강화만 들어갔고, 거기다 지금 최근은 거래세도 완화해서 거래세 더 강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계획을 만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금융조세 포럼에서는 그간에 108차까지, 지금 오늘 108차 금융조세 포럼인데 108차까지 이 포럼을 하면서 현안 이슈들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주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사회자님 토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나오시죠. 예. 토론자 잠깐 자리가 일단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 발표하실 때는 소리 좀 쳐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마이크를 좀 제가 이쪽에서 우리가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금융교세 포럼 사회를 맡은 김현장의 백재은 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교세 포럼이 활발하게 그래도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회원들이 참여해서 현안되는 이슈에 대해서 시적절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그 한강을 건너면서 이렇게 바라다본 여의도하고 한강 경치는 참 멋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금융교세 포럼에 참석하신 회원님들은 다들 얼리버드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부동산 세제도 얼리버드처럼 상당히 좀 급하게 진행이 됐고, 이 7.3 부동산 대책에서 제기되는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의 중간 문제는 거주 이전의 자유라든지 재산권 보호, 혼인의 보호 등 여러 가지 헌법적인 이슈가 들어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부동산 세제 최근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지겠는데, 먼저 발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발제자는 실무하는 과정에서도 좋은 글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삼정 KPMG의 장지영 변호사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실 인천대학교 홍기영 교수입니다. 전 세무학회장을 역임하셨고 납세자연합회 회장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8시 40분까지로 한 1시간 10분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발표는 한 40분 정도 이내에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론은 20분 이내로, 그리고 혹시 플로우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듣는 순서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제자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정회계법인 장지영 변호사입니다. 지금 제 인지만 좀 볼게요. 네. 우선 제가 법이 바뀌고 이 주제로 사실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게 8월 말에서 9월 중순이었어요. 그때 이제 포럼이 10월에 예정돼 있다가 11월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글을 그때 사실 좀 마무리를 하면서 사실 그 사이에 뭐 별일이 있겠어?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디까지 넣어야 되나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인분이랑 아침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볼 때마다 망치로 두들겨 맞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도저히 신문을 못 읽겠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이거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신문을 읽을 때마다 너무 계속 새로운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공시가격 현실화 얘기가 마지막으로 나오면서 이거는 그래도 소개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다가, 저번 주에 또 다시 신문을 봤더니 행안부 장관께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90%에 못 미치게 완화할 수도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럼 뭐 90%가 아니라는 건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이제 소개를 하고 그 뒤에 토론해 주실 홍기훈 교수님께서 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주 최신 이슈를 반영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약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법으로 이제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최근에 이제 8월에 양도소득세와 지방세법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개정이 있었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관련 개정이 있었고, 그리고 아주 최근에 11월 3일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헌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거주 요건을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추가를 한 것과 그 다음에 다주택자 법인 취득세, 증여취득세 세율을 인상했던 것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세법상의 부부공동명의에 따른 불이익이 이제 커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세금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감면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더니 서울시에서 그런 감면은 인정될 수 없다 이러고 또 제동을 걸고 나와서 지자체에서 감면 조례를 어떤 한계까지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간을 봐서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택가격의 상승이 확산되면서 국내의 작은 주택시장으로 몰리니까 정부가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이걸 목적으로 해서 70 부동산 대책과 84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로 증세, 실질적인 증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옛날부터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부동산 세제는 정책 수단으로 사용이 됐었고, 이제 부동산 세제를 보시면은 취득 단계, 양도 단계, 보유 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거주기간 추가라는 게 이제 나왔는데, 우리나라 제도상 이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비과세도 보유기간 2년의 요건이 필요하고 조정지역 내에서는 거주기간 2년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비과세에 대한 예외로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제도를 취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이 초과분에 대해서 보유기간에 따라서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고 있었고, 아래 표에서 현행제도를 확인해 보시면 80%까지 되는데,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보유기간 최대 80% 공제율이 보유기간 40%, 거주기간 40% 변경이 돼서 10년 동안 거주를 해야지 나머지 40%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2년 미만 보유주택이랑 그다음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이 됐는데, 단기 1년 미만 보유주택은 기존 40%에서 70%로 급상승을 했고요. 1년에서 2년 보유주택을 매도할 때는 기본세율에서 60%로 상승이 됐고,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서도 이제 조정이 있어서 분양권은 70%, 입주권도 70%, 60% 이렇게 표에 나오시는 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과거 기본세율에서 2주택의 경우에는 10%, 3주택 이상에는 20%가 가산되던 거를 20%에서 30%로 세율을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대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 과거에는 포함 안 시키던 분양권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택 취득을 할 때 취득세율이 인상이 됐는데, 과거에 개인은 1에서 3주택일 경우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서 1에서 3%를 취득세를 부과했고, 4주택 이상에는 4%를 취득세를 부담을 했는데, 2020년 8월 12일부터 1주택의 경우에는 1에서 3%,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이 될 경우에는 8%,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3주택이 될 경우에는 12%라는 엄청난 세율을 이제 부과하게 되었고요. 법인의 경우에는 무조건 최고 세율을 적용을 해서 여기 보시면은 거의 12%까지 적용되게 되는 이런 세율을 적용받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증여취득세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할 때 취득세율이 이렇게 강화되니까 이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증여로 전환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3.5%에서 조정 대상 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갑자기 12%의 취득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율을 이제 강화했는데 이 부분은 양도소득세 10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산정보 이쪽은 이제 보시면 그냥 되는데 이제 이 부분 적용 시기가 문제가 있는데 7월 10일에 대책이 나왔는데 공포와 동시에 2020년 8월 12일부터 바로 시행을 하는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과 규정을 뒀는데 2020년 7월 10일 이전의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겠다. 대책 발표일을 기준으로 경과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을 했는데 과세표준 구간별로 약 0.1에서 0.3%가 인상됐지만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의 경우에는 0.6에서 2.8%가 인상이 됐고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은 3%,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중 최고 세율을 단일 세율 주택이야 3%, 3주택 이상에는 6%로 적용을 하게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법인을 세워서 종부세를 이제 안 내는 이런 편법을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고요. 그 다음 종부세 부담 상한 조정 및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폐지했고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의 한도를 상향을 해서 세율은 올리고 실수율 1주택자나 고령자에 대한 공제는 많이 해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바람직한 면이 있어서 그런 방식을 취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를 폐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7, 8월 정도에 가장 큰 이슈였던 내용인데 과거에 이제 2017년에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은 소유자가 세금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활성화 계획을 발표를 해서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했는데 갑자기 이번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단기 임대, 장기 일반 매입 임대를 다 폐지해버리고 그 외 장기 임대 유형을 유지하되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바로 이제 연장을 시켜버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제도를 뒀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이런 혜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고 처음에 이제 발표를 해서 소급 적용 논란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는데 이런 논란이 발생을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소득세 및 법인세, 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제 혜택을 유지해주고 이제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은 추징하지 않겠다 이런 대책으로 이제 급하게 다시 보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나온 이슈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대책을 발표를 해서 부동산 공시가격 같은 경우는 재산세, 종부세뿐만이 아니라 재산세와 각종 세금 및 기초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기초인데 2020년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보면은 토지는 65.5%, 단독주택은 53.6%, 공동주택은 많이 그래도 반영이 돼서 69.0%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서로 현실화율이 다르다 보니까 불균형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시가에 맞추겠다. 그래서 최대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지금 이번에 발표를 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나름 70% 정도 이제 반영이 돼 있는데 단독주택의 경우는 이제 50%에 밖에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중저가 주택들이 이것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정부는 그에 대한 반발을 이제 예측해서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인하하겠다. 이런 발표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게 지금 현재 부동산 상황이고요. 이것에 따라서 어떤 헌법적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세의 정책적 기능은 헌법재판소도 인정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 외국에서도 다 인정하고 있는 기능이고요. 이런 정당성이 인정은 되지만 사실 그 목표 실현을 위해서 적합한 수단인지 그리고 비례 원칙상 권익을 비교 형량에서 공익이 큰지 사익이 큰지 이런 비교 형량을 해봐서 비교 우위에 있어야지만 헌법적으로 합헌성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문제를 보다 보면요. 우선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 요건을 이번에 추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말씀드린 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고 있는데 9억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 차익에서 양도 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과세하는 이제 부분 비과세 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서 근데 이제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제도를 둬서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양도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실소유자, 실소유자들 이제 보호하고 있는 제도를 두고 있었는데 우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도입됐는지 보면은 처음에 75년도 양도소득세 도입 당시에 이제 비과세를 뒀고요. 77년에 이제 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이 되니까 1세대 1주택이더라도 고급주택, 당시에 77년에 6억 이상이라면 엄청난 이제 가격이죠. 그런 고급주택은 이제 사치성 재산 같은 것으로 봐서 과세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주요건이라는 하도 투기가 이제 많다 보니까 78년에 거주요건을 도입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2018년에 이제 조정지역의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2년의 거주 요건을 도입을 해서 현재는 보유 2년, 조정지역 내에는 거주 2년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제도를 보면은 지금 이게 영국의 최신 업데이트를 제가 이번에 다시 봤는데 영국의 과거에는 이제 거주용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고 있다가 아주 최신에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서 1가구 1주택에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하고 그 뒤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를 하겠다고 제도를 변경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업데이트가 좀 필요하고 독일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거나 양도 시점 직전에 2년 거주를 요건을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프랑스, 일본은 비과세가 아니라 이제 주 거주용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을 소득공제하고 미국은 주택의 양도 또는 교환의 경우에 5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해 온 경우에는 주택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하고 있는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보기 전에 사실 이 9억이라는 고가주택이 2008년에 한번 개정이 돼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그 뒤로 12년 동안 한 번도 개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취지를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치성 재산으로 보고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이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서 계층 간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또 고가주택 가격 상승률이 일반 주택에 비해서 높다는 예측을 가지고 이거에 대한 과다한 양도 차익이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과세해야 한다는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서 도입된 제도고요. 관련 학설은 사치성 소비를 억제해서 건전한 소비 문화를 조성한다는 관점에서 인정된다는 견해가 있지만 고가주택 대상 기준 금액이 양도 차익이 아니라 양도 가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양도 차익이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보다 더 작은 경우에도 과세돼서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견해가 이제 거의 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단 한 번도 1977년에 6억으로 도입됐고 2008년도에 9억으로 이상으로 변경된 이후에 단 한 번도 기준금액이 변경되지 않았고 지금 데이터를 보면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수율이나 이 데이터를 볼 필요 없이 사실 서울의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입 취지와 관계없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서울의 이제 반 정도 수의 아파트들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소득의 크기와 전혀 관계없이 양도 가액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이제 불합리한 차별이다.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1가구 1주택은 원칙적으로 이제 거주 목적 주택으로 매도해도 새로 거주할 주택을 다시 매수해야 되는데 매도할 때마다 양도세를 계속 내게 되면은 결국에는 서울 외곽으로 계속 이제 자기가 살고 있던 주거가 아니라 다른 주거로 이제 더 싼데 이렇게 나가게 될 수밖에 없게 되다 보니까 주거생활 안정이나 거주 이전의 자유,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사실 이제 보완해주고 있는 제도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80%까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과세에 대해서 여태까지 별로 누가 이렇게 태클을 걸거나 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가 무엇이냐? 양도소득이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되면서 발생하는 화폐가치나 하락이나 물가상승으로 인한 명목소득을 배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도의 미래 1세대 1주택만 적용됐다가 사실 2012년에 다주택자한테 범위가 한번 확대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2017년에 다시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1세대 1주택만 적용되게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는 80%까지 10년간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보유 40%, 거주 40%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집에 전세를 살고 그 다음에 다른 데 나가 있던 분들이 다시 이제 되돌아와서 자기 소유하는 집에 사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전세난들이 임대차 보호법뿐만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도 이제 전세난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 요건을 포함한 게 과연 타당한지 그것에 대해서 위헌성을 보면은, 지금 찬성론은 실거주 목적의 주택 소유를 장려하고 주택에 대한 투기 소유를 억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1세대 1주택 모델에 따른 갭투자 투기가 여태까지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서울 소재 아파트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니까 주택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게 된다라는 게 찬성론의 입장이고, 반대로는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집행에 있어서 사실 판단이 어렵다.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직장이나 학업상의 현실적인 이유, 그런 걸로 한 곳에 거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2년마다 이제 발령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주 요건 때문에 전혀 이제 발령을 받지 않고 한 군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에 비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가 있습니다. 이 옛날에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관련해서 판례가 있는데, 이거는 다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폐지한 사건에서 비례 원칙에 대해서 판례가 설치하는 것 중에서 이 4번을 보시면은 주택이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이 되는 생활 공간의 점을 고려해서 볼 때 폭넓은 입법 재량을 갖고 있다라고는 이제 요건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생존의 조건이 되는 생활 공간의 점을 고려할 때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판례를 보건대. 그래서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시 거주요건 추가의 위헌성을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 우선 재산권과 주거생활의 안정 그리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목적은 이제 부동산 투기 방지나 실수요자, 이제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정당성은 이제 인정이 되지만, 현대사회는 한 곳에서 평생 사는 농경사회가 아닌데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는 2년의 최소한의 거주 요건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 요건에 따라서 공제율을 다시 조정하는 방식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현실적인 사정으로 그러면 이제 이걸 받으려면 집을 팔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단기성 매도가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지 못하고 매도 시대마다 양도소득세를 또 부담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주택가치가 계속 하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공제를 대폭 감소시키면은 1주택의 보유 자체가 어려워져서 재산권 및 주거생활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급입법 과세금지 원칙의 위반인지에 대해서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판례는 부진정 소급입법에는 이제 소급입법 과세금지 원칙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고, 그에 대해서 다만 실내보호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 부진정 소급입법을 가진 입법도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과연 실내보호를 침해한 것인가? 그러면 이제 비교 형량을 해봐야 되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 하에서 이제 고가주택의 과세 부분을 보완하는 중요한 제도고요.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촉진하고 화폐가치 하락이나 물가 상승으로 인한 명목소 등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 10년이라는 장기에 따른 혜택을 주는 규정이기 때문에 신뢰기간이 엄청 긴데, 이게 7월부터 약 한 달의 공론화를 거쳐서 10년 거주 규정을 추가해서 공제율을 감소시키고 경과 규정도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국민의 기대 이익을 침해하는 우려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등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업이나 직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특히 노년층 분들의 경우에는, 근데 이제 2020년에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서 부동산 세율이 올라간 대신에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는 그 세액 공제율을 상향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기와 관련 없는 1세대 1주택 고령자 장기 보유자에게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이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보면은 1세대 1주택이 뭐냐 공제를 받는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라고 해서 공동명의의 주택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문을 봤더니 조선시대냐라는 얘기가 있죠. 이게 여태까지 주택 가격이 낮았을 때는 이런 역전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도 있고 그 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2018년부터 지금 쭉 올려가지고 이거는 지금 현실화 비율은 아니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만 적용한 건데 2022년이 되면은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공동명의가 세금이 차이가 나는 역전현상이 공시가격 18억 원의 경우에는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때 이제 판례를 만들었던 이유가 판례의 그 근거 자체가 혼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것으로 금지한다. 그래서 독신자, 사실혼관계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소유자 등에 비해서 불합리하게 차별하게 취급하는 것은 헌법 제36조 1항에 위반된다고 하고요. 또 하나 이것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담세력이 없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따로 예외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때 판결을 해서 그때 만들어진 게 이 공제 규정입니다. 사실 이 공제 규정의 취지는 담세력이 없는 이런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그것에 대해서 부부 공동 명의를 차별하기 위한 목적이 전혀 아님에도 이 시행령을 한 사람이 보유한 것만 1세대 1주택이다 이렇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혼인과 가족생활은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비례 원칙에 따라서 엄격히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 규정은 36조 1항에 위반되는 걸로 보이고 법률을 신뢰하고 이제 부부 공동 명의를 선택을 했죠. 사실은 제가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조세 부담을 더 크게 지어서 약간 배신당한 것 같은 내가 이거를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서 또 이제 등기 비용도 들고 다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다시 혜택을 안 주겠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많이 혼란스러워진 상황이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게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판결을 했던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제 성적인 평등이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한 자의 평등한 자산 형성에 악영향을 주는 이런 제도가 불합리하다라는 목적으로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렸는데 특히 혼인율이 감소하고 이혼율이 증가하고 가족 해체가 문제시되는 오는 날에 있어서 혼인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예전에 했었어요. 자기 남편이 이제 집을 단독 명의로 하겠다. 단독 명의로 해야지 혜택이 훨씬 많다. 그런데 이게 맞느냐. 나는 공동 명의를 하고 싶은데 당신은 나중에 애 다 키우고 나중에 돈 벌 때 나 그때 가서 공동 명의를 해주겠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아니다. 세제상으로는 공동 명의가 훨씬 유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아파트 가액에 따라서 훨씬 불리한 결과가 되다 보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이 가족들 부부가 공동명의를 하려고 하는 그 재산상의 독립에 대해서 중요한 근거가 되는 이 규정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면은 예전에 이걸 믿고 공동명의를 했던 부부 사이에서도 당신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이 됐다. 세금이 얼마 이렇게 늘었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분노가 크고 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할 이유 실익이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마스크를 쓰고 말하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먹고 하셔도 네. 아니 그래도 최대한 쓰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의 끝났으니까요. 바이든도 마스크 벗고요. 그래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거는 이제 사실 그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 때문에 좀 많이 밀린 이슈긴 한데 너무 증세가 심하게 되다 보니까 서초구에서 이건 너무 심하다. 9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은 우리가 보호를 하겠다. 그리고 재산세를 50% 감면해주는 조례 제정을 추진을 했더니 서울시가 안 된다. 그 주장을 보면은 이거는 재해상형을 염두에 둔 거지 니들이 마음대로 50%를 감면하라고 한 게 아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심의위원회는 근데 안 해준다는 거였죠. 사실. 그 다음에 9억 원 이하의 1세대 1가구 1주택이란 거는 이제 지자체가 과세표준 구간에 세율 정한 것이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서초구는
아니 지방세법이 구애 감면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우리는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감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지방세 자체 조세법률주의에는 적용은 돼요. 근데 이제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이나 이런 자주성을 생각해 보면은 바로 이제 포괄이행 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면조리 같은 경우 특히 국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서초구 조례안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제 그러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어떻게 감면을 할 수 있는지 법률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사실 4조 2항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감염병에 따른 재난 복구를 위한 경우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감염병이 아니냐라고 이제 서울시 측에서는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이 단순한 감염병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제가 마스크를 못 벗고 있을 정도로 정말 이제 자영업자들이 너무너무 힘든 중하위층 자영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전쟁까지는 아니어도 지진이나 이런 경우에 준해서 그런 위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 따라서 이제 감면을 추진했다면 사건으로 판단된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개선 방안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 사실 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서는 폐지론이 엄청나게 많아요. 폐지를 하고 소득공제를 해야 된다라는 견해가 제가 찾아봤더니 거의 대부분인데 각종 공제 규정, 소득공제 이런 걸로 해야 된다는 게 대부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래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비과세를 폐지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1세대 1주택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로 사실 우리나라 연금이나 이런 게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택이라는 거를 어떤 그러니까 자기 생활 기반인 거주인데 연금제도가 미비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그 연금제도의 자신의 보유자산으로 이거를 되게 의지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비과세를 폐지하는 거는 지금 좀 이른 상황이 아닌가. 나중에 이제 연금제도나 이런 게 많이 정착이 되고 그다음에 거래세가 낮아지면은 그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느냐. 우선 9억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현재 너무 현실적이지가 않죠. 서울시 아파트 중위 기준이 지금 9억으로 되고 있는데 이 고가주택 기준 금액이 여기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종합부동산 세법에도 있고 각종 세법에서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9억이라는 기준이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 현실화를 하지 않으면 담세 능력이 없는 1세대 1주택 세대들 부담이 커져서 결국 말씀드린 대로 재산권 및 주거안정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고요. 적어도 이제 제 생각에는 총 주택수 중에 이제 1% 미만의 비율로 상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국토교통부 쪽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를 봤더니 6억, 공시가격 6억, 이게 시가로는 9억이고, 아파트는 9억,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11억이라고 해요. 그 비율이 지금 그걸 넘어가는 비율이 5.2%라고 하더라고요, 전국으로는. 근데 서울로는 지금 거의 50%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비율을 상향을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최소기간이 2년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거주를 강요하게 되는 이런 규정에 따른 부작용은 지금 다들 보고 있으실 테니까 오히려 서울에 몰리고 그러니까 이제 더 비싼 주택에 거주하려고 하죠.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몰리고 지방주택은 오히려 공동화가 발생하고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건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취득세 세율 인상에는 이건 사실 경과 규정을 뒀어야 됐는데 두지를 않아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해버리면은 구체적 규범 통제나 이런 걸 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되돌릴 방법이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말하지 못하겠고 증여취득세율은 매매와 똑같이 차등해서 하는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보유세가 너무 높아서 다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공제율을 더 높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이 1세대 1주택자를 소유한 경우만 해주겠다. 이런 규정은 그 공동명의도 인정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약간 마번은 정책적인 문제인데 외국의 부동산 세제를 보면은 주로 이제 보유세를 높게 하고 거래세를 낮게 설정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유세는 다소 낮지만 거래세랑 양도세는 OECD의 1위에 육박하고 있어요. GDP 대비해서. 그래서 거래세가 높은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를 꺼리게 만드는 동결효과가 나타나서 이제 수요 공급이 원칙돼서 공급이 필요한데 공급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를 지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고 있을 경우에 거래세를 반드시 낮춰야 될 필요가 있고 이렇게 보유세를 상승시키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를 반드시 넣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 부분은 다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각 부분에 대해서 이런 외연적인 요소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관련 세제가 정책을 가지고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점은 의문이 없지만 이제 세법 같은 경우는 조세법률제에 따른 법적 안정성의 예측 가능성이 정말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당장 이 남발되는 정책에 의해서 당장 내년에 나올 세금, 내후년에 나올 세금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또 계속 뭐가 나오니까 다들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온 입법도 지금 위헌적인 부분이 엄청 많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제가 보고 온 신문 기사가 장관님이 대책이 있으면 나도 발표를 했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이렇게 계속 추가하다 보니까 정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처음부터 이제 신중하게 입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세제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선제적으로 시장을 통제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수요 공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급이 확대가 되고 그다음 대출 규제나 이런 다른 정책을 우선적으로 하고 법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는 최대한 신중하게 그리고 보조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지현 변호사님 발표 잘 들었고요. 최근 나온 서초구의 지방세 감면제도까지 반영을 해서 자세하게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동결 효과와 결집 효과를 가진 세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결집 효과는 수년 동안 쌓인 어떤 자산의 이익이 실현이익이 특정 시점에 이제 그 과세가 되기 때문에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아서 세부담이 높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종합소득과 분리를 해서 별도로 이렇게 분리과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동결효과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이 세금 때문에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수요가 극히 줄어들고 또 반면에 이제 대도시 주택에 대한 어떤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세금을 강화하는 게 공급 사이드를 현저히 위축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발표자가 얘기하신 그 취득세 12% 증여 취득세율은 사실은 증여를 하지 말라는 약간 그런 성격의 세율인데 재산권 행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행위를 강하게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재산권 보호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의 침해 소지가 있는지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보유를 6%의 최고세율이 적용되거든요. 6%의 최고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방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에 대한 어떤 대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상 그 누진과세에 적합한 게 아니라 비례세율이 적합한 세목이거든요. 그런 세목에 대해서 이제 그런 보유의 과세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단순히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데한 과세가 아니라 재산으로부터 수익이 창출한다는 측면 예컨대 자기가 자기 주택에 살고 있으면은 임대로 산다의 어떤 수익을 그러니까 지출을 면하는 그런 수익세적 측면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수익이 별도 없는 그런 주택, 생활의 어떤 터전에 대해서 그런 고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카지노에 대해서도 고율 분리과세가 4%거든요.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고 거의 6%의 세금을 부과하고 거기 농특세까지 합치면 7%가 넘는데 사실은 10여 년 기간 동안의 종부세 부담만 가지고도 이제 장기 수용의 결과가 발생하는 그런 측면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기용 교수님께서 그 발제 내용을 버금갈 정도의 분량으로 토론부를 준비해 주셨는데, 홍기용 교수님 토론을 듣고 토론에 대한 발제자 의견을 들은 다음에 플로어 토론으로 진행하는 수로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천대학교 홍기용입니다. 여기 앉아서 발표하겠습니다. 여기 마침 뭐 하는 있으니까 제가 보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부동산 세제가 물론 당연히 부동산 이제 급등이 오니까 부동산 세제를 통해서 어떻게든 간에 안정화시키려고 여러 노력 중에 이제 세금 정책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한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발제자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발표해 주셨는데 한 개도 빼지 않고 동의합니다. 아주 제가 생각하고 아주 일치되는 그런 내용들이라 구체적으로 뭐 지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좀 어긋되지 않은 부분이라든가 요거만 몇 가지 지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6가지 정도를 별도로 여기 지적하고 있는데, 첫째로 현 정부가 부동산의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세금을 너무 앞세워서 전면에 앞세워서 강조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은 자기 혼자 가격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뭐 투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듣는 것조차도 거북스러울 정도죠.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시장 경제 원리에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 세금을 통해서 그 부동산 시장이 세금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는데, 거꾸로 세금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세금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통제한다. 부동산 시장이 세금에 영향을 주는 건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제대로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헌법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그림에 보면 주택개발정책이라는 단어가 헌법에 있는 용어입니다. 헌법의 주택개발정책 등으로 해서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주택 실효성이 있는 주택개발정책을 먼저 내놔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왜 주택가격이 올렸냐? 결국 다른 말로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다 그런 얘기죠. 그거를 세금으로 나타난 건데, 그 세금을 가지고 역으로 시장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헌법에 보면 세금이 꼭 국가재정 수요 충당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도세 특례 제도를 두고 있는 것처럼 일부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배보다 배꼽이 크면은 안 됐다, 그런 얘기가 된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새 최근에 일어나는 그 공시가격, 이게 저는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금에서 과세 표준은 가격 아니면 수량으로 하죠. 근데 그 가격은 어떤 가격이 되냐? 내가 아니면 제3자가, 정부가 일부가 직접 관여해서 조정할 수 있는 가격이 되면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그 가격이 되어야 과세 표준이지, 그거를 누가 뭐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 과세 표준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헌법에도
조세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할 때 그 세율은 뭘 의미하냐? 조세 부담 능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조세 부담 능력을 국민에게 주려면 누가 해야 되냐? 그거는 국회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세 부담 능력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그러면 보통은 세율로 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과세 표준을 들썩들썩 올라가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권한을 정부가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국회가 조세 부담 능력을 그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인데, 이 법부가 아닌 그 행정부가 과세표를 지멋대로 올랐다 내렸다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조세, 헌법에 의한 조세 법률주의에 맞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가격을 해야 되는데 주관적 가격으로 바뀌었다. 주관성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세율이다 이겁니다. 저는 왜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냐? 지금까지는요,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한국감정원에 위탁하게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하더라도 위탁한 만큼 그 이후에는 형식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시민단체 고발을 저번에 보면 받았죠. 그 국토부가 왜 그러냐 했더니 니들 실제는 법에는 관여하지 않게 해놨으면서 실제는 뭐 지침 같은 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감정원에 방문해가지고 사무관이 막 발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실질은 말이지 반영하게 해서 압력을 갖기 때문에 또 잘못했다고 시민단체가 고발했습니다. 지금 현재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좀 수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떠냐? 올 4월 7일 날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을 바꾸고 10월 8일 날 그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 국토부 장관이 시세 반영률을 계획하고 목표치까지 다 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목표치를 둔다. 그건 주관적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거는 세율이죠. 그게 올라가면은 세금이 올라가니까 그러한 권능을 행정부에 줄 수가 없는 거죠. 헌법에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말은. 따라서 저는요, 저는 법률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이 법률에 크게 헌법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세 반영률, 소위 말해서 과표 현실화율은 정부가 마음대로 올렸다니 했다. 그럼 다음 정부는요, 다음 정부는 그걸 내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90%를 하니 뭐 80% 자기 마음대로 정부가 하는데 다음 정부 나는 40%를 할 거예요. 이게 너무 내가 거지만 이렇게 뭐 자기가 세금을 올렸다 내렸다 정부가 할 수 있다면은 그건 뭐 해는 거 있습니다. 예외로 어떠냐? 세율의 탄력세라는 게 있어요. 좀 법에서 뭐 올렸다 내렸다 뭐 그런 정도로 해서 했다면은 환경적 이건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탄력세율도 어느 범위 내에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통 법에. 근데 이 과표 현실화는 자기 마음이라 지금 그 제한이 없어요. 몇 %니 뭐니 이런 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 여러 가지 그 과표 문제인데 이것도요. 과표가 오랫동안 그 과표 구간이 변경이 없어요. 요새 최근에 세율 올리냐고 과표 몇 개 만든 거 있습니다. 뭐 5월 이상, 뭐 3월 이상, 뭐 이렇게 만든 거 있잖아요. 그 밑에는 오랫동안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또 금방 발표자도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 비과세 기준 1주택 9억 원도 뭐 무려 10년 이상, 10년 됐나 2008년이니까 10년이 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조세 부담이 계속 드는 거죠. 그 가격이 오르니까 부동산 가격이. 이거는 결국은 국민들에게 조세 부담을 늘려서 아까처럼 주거 이전의 자유라든지 재산권의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자동 연결이 되기로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면에 있어서 현실을 반영하도록 바꿔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1주택자들에 대한 그 주거 생활의 불안정이 있는 거죠. 계속 오늘 발표해 주셨습니다만 공시가격이 오르지, 종합부동산세율도 올렸지, 재산세는 뭐 공시가격 때문에 올랐지,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 아니 지금 뭐 2년만 거주하면 됐던 거를 말이죠. 그 10년을 거주해야
그 종전 가치 혜택을 보게 되는데, 아니 이게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뭐 요새 공기업들 전부 지방 분산시키고 다 하고 그러는데, 교육이나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또 군인 아저씨들이 어때요? 저 전방에 가서 근무하고 장교들이 그러고 있는데 꼭 그런 산골짜기에 집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 서울에다 집 한 채 두고선에 하는 거지. 자기는 그러면은 직업에 의해서 돈 벌 기회, 돈 벌다 보다도 잘 계산을 지킬 기회도 못 갖는가?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 가구, 한 사람, 한 세대 하나 하는 거가 중요한 거지. 아니 그게 꼭 내가 거기서 꼭 살아야 되느냐? 저기 놓고 이쪽 저쪽에 있는데 팔면은 옆 동네도 못 가게 해놓고 세금을 무려 뭐 저 서울 같으면은 2주택만 돼도 말이죠. 20% 가산율이고 3주택 뭐 30% 가산율 붙여가지고 팔았다 그러면 완전 쫄딱망하게 만들어 놓고는 어떻게 그 실거주자, 그거가 없다면 실거주자 위주 괜찮습니다. 그 가산도 붙지 않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1주택자는 완전히 뭐 말할 것도 없이 힘들었다. 여기 화면을 보세요. 난 이게 요게 참 그 의미있게 자꾸 읽어보고 그러는데요.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이 헌재에서 부동산 시장에서의 주택가격 상승분을 매년 그대로 반영하여 이게 시세 반영률이야. 시세 반영률. 내가 보는 거는 시세 반영률을 90%를 뭐 이렇게 막 올리는 거죠. 이래서 획일적으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과세 대상인 주택의 처분을 강요하는 것에 다를 바 없다. 세금 목적하고 세금은 조세 부담 능력이 최고거든요. 조세 부담 능력이 없는데 정부가 정책을 부동산 정책을 실패해놓고는 자꾸 올라가가지고 거기 집을 내쫓게 한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집값이 올랐다고 무슨 돈 낼 것도 없는데 자꾸 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사람이? 처분을 강요한다. 재산권을 처분을 강요한다.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라 했어요? 주택이 개인이 주거수 가지는 특수한 의미에 비춰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건 난 참 요거가 헌재에서 이런 문구 하나 들어가 있는 것도 난 의미가 크다고 보고요. 시세 반영률을 대도 지 멋대로 막 올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는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올리고 내리고 그럴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꼭 시세에 맞게 세금 내는 것이 되느냐? 그 부자도 아니다. 저는 요거를 참 가끔 써먹고 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가 78년 그때 큰 폭동은 아니지만 큰 문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과세 표준을 취득 시점에서 봤을 때 그때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 재산세도.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냐? 2% 인플레이션하고 2%좀 낮은 가격만 하라. 지금은 주택 가격이 막 우리나라는 막 오르니까 그냥 막 오른 대로 시장 가격대로 다 세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2%만 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는 살 때 내가 5년 후에 내가 퇴임한다. 뭐 한다. 다 생각을 하고 그래도 나는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뭐 하는 게 있으니까 내가 보유세를 부담하겠다. 그리고 사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이 조세 부담 능력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그럼 이제 이때가 이 사람들이 그러다가 돈 많이 벌면 그 집 팔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사서 비싼 집을 사면 그때부터 또 취득세가 거의 고정화되는 거거든.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내가 산 거가 자꾸 집값이 올랐다고 자꾸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재산권이고 뭐 주거 이전이고 뭐 여러 데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섯째, 다주택자 그러니까 제일 지금 요새 안타까운 겁니다. 다주택자들이 우리나라 이제 좀 일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그 전세 시장이나 이런 거 그건 있을 수가 없는데 다주택들 요새 말을 못 하고 있어요. 무슨 아주 공적인 것처럼 돼버렸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종합부동산세율이 7.2%가 뭡니까? 1년에 그 7% 내면 한 10년이 뭐겠어요? 싹 없어지는 건 자기주택이. 그 종부세만 내다가,
이거는 완전히 재산권을 박탈하는 거고 뺏어가는 겁니다. 다주택. 그래 내가 뭐냐, 다주택자들이 이 사람들이 살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샀잖아요. 그때 세법을 다 봐서 감당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책 상황이 바뀔 수 있죠. 정부가 7%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과하면 이 사람들에게 아니 이 처분하고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뭐 부진정 소국과세는 뭐 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가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면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소득세 같은 거 간단히 우리가 양도세 말고요. 일반 소득세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니까 뭐 그거는 뭐 봄에 어떤 일이 아기를 낳았다. 뭐 그런 사람을 더 깎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10월 31일이 뭐 앞서 성립일이니까 좀 해줬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건 소급해주고 뭐 다른데. 이 부동산은 거래가 쉽게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이거를 처분하고 가도록 해서 가능한 한 그 처분할 수 있는 그 유예 기간을 상당히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가능한 거지. 아니 뭐 1년도 안 주고 6개월 주고서는 얼른 다 팔으라는 거. 아니 수십만 채를 어떻게 싹 팔고 갑니까 그게? 폭력입니다. 정부의 행정 폭력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정책을 못한 거를 갖다가 그 일부 개인이라고 좀 적다고 숫자 적다고 가서 폭탄을 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폭탄을 쏘면 그 사람만 죽어요? 다 알다시피 조세는 정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분가 전체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조세 행정 자체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다주택자라도 한 5년을 주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도 이미 이제 마음의 쪼임이고 준비 단계가 오고 국민들도 안 삽니다. 내가 다주택자가 되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기회를 주면서 하는 것이 국가의 안정하고 국가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지, 어떻게 그렇게 탁탁 마음대로 하는 것은 행정권이나 이런 것의 그 본능을 위임받은 걸, 국민으로부터 받은 걸 폭력적 행사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2008년도에 여러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기획재정부가 2005년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만들고 2008년도에 이명박 정권으로 바뀌면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그 내놓을 때에 그 뭐라고 얘기했나를 내가 가서 지금도요, 가서 저 9월 23일자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가면 있습니다. 종합 개편안에 이런 단어를 썼어요. 종합부동산세를 내려야 된다고. 그 당시에 치고가 4%였거든요. 그 1%를 내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후에 국회의장에서 2%까지 내렸습니다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걸 여러분들이 종부세는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지속이 불가능한 세제. 이게 정부가 얘기한 얘기입니다. 보유세는 단위세율이 바람직하나 최고세율이 3, 4%의 급격한 누진세율책은 운영하면 안 된다. 사실 우리는 전 세계 OECD 국가의 대부분의 국가는요, 재산세율이 단위세율이에요. 수수료성이라는 겁니다. 지방세입니다. 지방에 살면서 같이 오기족이 공동생활 같은 공통경비 조달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 사실 지방세였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고 가난한 사고 단위세율이 일반적이었고, 근데 우리나라는 부자로 봅니다. 재산을 갖고 있는 자체를. 그러니까 자꾸 초과누진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개정안이 주택권 종부세 최고세율 1% 소득 수준을 감안한 경우 선진국에도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그랬고요. 종부세 최고세율이 그 당시에 3.6, 4.8도 20년 이상이 되면 재산세는 원본 잠식된다 그랬습니다. 3, 4%.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6%에다가 농어촌 특별세까지 합하면 종부세만 갖고 얘기해도요, 7.2%예요. 원본 잠식은 뭐 당연히 뭐 있는 것이고요. 주택 최고세율 3% 원본 잠식으로 징벌적이라는 단어 썼고요. 담세력 수준을 고려해 1% 조정이 바람직하다. 독일에서는 20년 만에 원본 잠식의 경우 세제가 아니라 규제라는 학설이 있다라고 거기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정도로 되는 것들을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양도세율을 79.5%, 80%까지 올려놓고요.
종합부동산 세율을 7.2%까지 올려놓는 이런 상황에 왔다. 이런 사람들에게 뭐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요. 정책적으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회는 줘야죠. 그 사람에게 처분할 기회를 줘서 팔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봐서 저는 양도세율을 아니 종부세를 딱 올려놓고 그럼 팔으라는 뜻인데 팔려고 하니까 80%를 내라. 아이고 이거는요 이 사람들 한 20년 보유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 그거를 뭐 뺏어가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종합부동산 이게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세금을 올리는 것으로서 있을 수 없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끝으로요. 제가 이제 한 2분 남았네요. 20분 정도 됐는데 서초구권을 봅시다. 서초구권을 보면은 이 사람들 이유를 딱 두 개 됐습니다. 이 서초구 한 걸 서울시. 이거는 왜 서울시가 조례를 제2요구했냐면 지방세법에 의했다기보다는 지방세 특례전법이었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제2를 요구했습니다. 뭐냐면 지방자치법에 뭐라냐면 법령에 위배하거나 공익을 위반 두 가지 이유만 딱 써놓고 그렇다면 위에 원래 이 지방자치법은 조례를 바꾸면 어떤 조례고 위에다가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시군이면은 서울시에다 했을 거고요. 서울시가 조례를 바꾸면은 행정안전부에 했기 때문에 그 위 단계에 있는 그 기관은 아래에 있는 기관에 대해서 제2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위배됐다는 이유로 했습니다. 그럼 무슨 법령을 위배했냐 그랬더니 야 니들이 9억 1세대 1주택자를 감면해주겠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9억이라는 말은 재산세에 9억이라는 단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재산세에는 3억 이상이 0.4% 이상 돼 있거든요. 거기에는 별도의 더 이상 없어요. 3억만 넘으면 전부 똑같아요. 그 재산세율이. 근데 너는 9억이라는 말이 어디서 툭 나와가지고 되니까 있지도 않은 과세표준 구간을 네가 설정했다. 그래서 법률 위배됐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두 번째로는 니들이 한 거는 무주택자와 형평을 어겼다. 무주택자는 재산이 없어서 세금도 깎아줄 것도 없는데 오히려 재산이 있는 사람을 세금 깎아줬으니 형평이 안 맺다. 야 그러면 웃긴 얘기죠. 그럼 재산세 자체가 웃기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런 말은 안 되고 하여튼 첫 번째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게 이 서초구는 처음에는 과표 정상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일단 부과를 했고 그 다음에 뭐냐 지방세법 111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재난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조례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부과할 때부터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부과를 할 때는 정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보니까 그게 아니겠구나. 코로나도 그래서 올해 지방 이 특례전법 시행령을 보면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시행령을 곳곳에 바꿔놨습니다. 개정을 해가지고 코로나가 재난으로 속하도록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자기들이 경감해줘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경감 기준을 마련을 했는데 그럼 누가 재난을 받았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특정을 어떻게 재난을 받은 대상자를 선정하려니까 어떻게 선정하냐? 야 1세대로 재산세는 1세대라는 단어가 없지 않습니까? 1세대로서 대략 그 가표 한 9억 이하면 좀 어렵고 그런 게 이 사람들이 재난에 크게 도움을 줘야겠구나. 그래서 그 선정 기준으로 9억을 사용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재난의 경중을 따지는 거를 그 기준으로 삼은 것이지 과세를 위한 기준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저는 그 정도는 조례로서 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저는 요게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그거로 하면은요 뭐 지방세 심의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절차는 뭐 조례로 하면서 다 서초구 안에서 다 했을 거로 보이고 막 이렇게 됐을 때 봤을 때는 문제는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서 되고 또 뭐 정부도 9억 6억 원, 9억 원 이래가지고 또 깎아준다며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문제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요 발표 이제 다 했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정부가
각 행정부의 무슨 정책들을 다 수립하고 집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세금으로 해보려고 너무 하는 것을 그걸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세금으로 이 세상에 정부의 일들을 할 것 같으면은 어느 나라가 그렇게 꽁꽁대고 어려워하겠습니까? 국회에서 땅땅땅 3번만 바꾸면요 이 세상이 다 평화가 옵니다. 그렇게 간단한 정책 수단이 어디 있어요? 아프리카에서도 야 경제 성장 올려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딱딱딱 3번 걸리면 경제가 잘 됩니까? 국가가 세금을 많이 들여서 하려고 하는 국가 주도는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냐? 민간보다 비율이 많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세금이 많고 계속 쌓여가지고 성공한 나라 대보라고 그럽니다. 사람들한테. 어디가 있냐? 세금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다 없어진 그 공산당 국가였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이거는 지금 이 언론에 이런 데서 얘기하고 있지 몰라하지만 결국은 세금이 많아서 되는 거라면 이 세상이 평화로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저는 그래서 현대에서는 민간에 맡겨야 우리나라가 최고의 최첨단 기술로 무장해서 글로벌 사회에서 돈을 벌어와야 사는 것이지 여기서 세금으로 최첨단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걸 산업화해야 되고 그건 기업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금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정책의 우선 정책 같이 보이는 것은 축이 전도됐다 이렇게 봤어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부동산 세제도 헌법에 의해서 주택개발 정책 등 부동산 정책으로 해라.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해도 세금은 안 된다. 그럼 결국은 재산권 박탈이 돼서 7%를 내고 살 때 12%를 내고 팔 때 80% 양도소득세 내서는 아무런 그 효과를 노래할 수 없어서 조속하게 개편되고 딱 10초만 더 얘기하면 지금 뭐 전세가 오르고 뭐 하는 거는요 국민들이 학습 효과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정권이 바뀌면 맨날 바뀌었다. 혹시 이거 내년 후년 정권 바뀌면 바뀌는 거 아니야? 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다주택자도 안 팔고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도 내후년에 대통령 선거 있지? 그럼 내년에 한 번만 버텨볼까? 한 번만 내면 되지 뭐. 그 다음에 바뀌겠지?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세금에 대한 것 가지고는 근데 현재의 제도는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세제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금을 너무 강조하지 않았으면 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도로 저는 그 토론에 가름할까 합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경 교수님 그 발제 내용에 나오지 않는 또 새로운 그 쟁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토론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발제자께서 이 토론 내용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답하실 점 있습니까? 플로어 계신 분들 질문입니다. 조금 시간이 40분 되긴 했지만 조금 더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혹시 발제 내용과 토론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좀 두 가지로 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10년을 보유해서 80% 공제가 좀 확실히 된 사람한테 이게 이제 뒤늦게 양도를 해가지고 40%를 이제 사실은 좀 탱크에 박탈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세법에서 진정소득, 부진정소득 좀 이론적으로 구분을 하긴 하는데 그거는 과세년도 1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논의가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이게 장기간에 걸친 그런 어떤 그 보유기간 같은 게 필요한 그런 세목에서는 납세자의 신뢰를 좀 보호할 필요성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발제가 없으면 마지막으로 장 변호사님이 전체 좀 내용을 종합해서 코멘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제 하지 않은 부분까지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많은 도움이 됐고
이제 뭐 사실 그 종부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랑 똑같이 부유세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프랑스가 있어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부유세를 계산을 할 때 집에 있는 부채 같은 것들을 다 공제를 하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결코 이제 똑같이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율의 그리고 이제 시가, 공시지가를 그렇게 높게 설정을 해서 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권이 바뀌면은 이제 우리가 버티면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지금 통하는 게 사실 2017년에 임대사업자들에게 특례를 주겠다. 많이 해라. 라고 해놓고 2년 만에 아유 이게 안 되겠네. 집값이 오르겠네. 그래서 바꿔버린 거거든요. 이렇게 정부가 2008년에도 종부세가 너무 높다라고 해놓고 2020년에는 갑자기 6%로 올려버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책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신뢰 회복에 먼저 좀 중점을 두고 정책을 유지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금융주제 포럼 아침 조찬 회의를 다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아마 동영상이 촬영이 돼서 온라인으로 스트리밍으로 바로 시청하지 못한 분한테는 아마 그 동영상 자료가 곧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모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